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모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 주식 2,440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상장 채권도 5조 8,010억 원을 투자해 총 6조 450억 원이 순투자됐습니다. 특히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 채권 보유액이 124조 5천억을 기록하면서 한 달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7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90%라고 추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불확실성이 미국의 경제 전망에 부담을 준다는 게 파월 의장의 판단이라고 설명하면서 6월 고용지표 호조가 연준의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6개 기업이 기업 공개를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지만 상반기에 이어 7월에도 3-4개 주의 주가가 부진해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수요 예측과 공모 청약 경쟁률, 상장 후 수익률 흐름이 연초 대비 약해졌다면서 하반기 IPO 시장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현선물에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한편 오늘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그 밖에 주요 지표 호조 속에서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더불어 일본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증시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홀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제재와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홀로 하락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사들인 상황 속에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제약주들의 부진 역시 이어진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0% 하락한 2082.4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세로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0.32% 상승한 46,450원에 SK하이닉스는 2% 넘는 상승으로 76,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은 2% 넘는 하락 속에서 183만 3,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는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23만 8,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94% 하락한 674.7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가까운 하락 속에서 5만 6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신라젠도 역시나 3% 가까운 하락 속에서 4만 3,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도 3.35% 하락하면서 40만 8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휴젤도 역시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37만 6,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학과장 정웅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인데 오늘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시아 증시에서 홀로 좀 하락세를 이어갔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도 우리 시장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랬고요. 사실 제가 목금, 토일 4일 동안 업무 스케줄이 엄청나게 빡빡해서 오늘 상당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초저녁에
잠까지 잤는데 그래서 오늘 쉬고 싶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약속한 것도 있고 또 워낙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출연하기로 결정했고요. 하여간 그런 만큼 오늘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분석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정석투자를 통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과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양 지수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셨을 때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선물시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보여졌던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선물시장이 현물에 비해서 좀 상승세로 조금 더 선전을 보였던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번이 시황 코너, 2번이 교육, 3번이 종목 상담, 4번이 내일장 전망인데요. 오늘은 1번하고 4번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 3번은 시간이 좀 줄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시황 코너하고 내일장 전망 이 코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보시면 왜 중요한지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시황 관련된 것도 오늘 일단은 간단하게 오늘 거 풀어드리고 이제 전반적인 거 좀 체크해드리겠는데 항상 방송하면서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그래도 경제 TV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케이블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 인터넷으로 전달하는 걸 위해서 농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제가 뭔가를 전달한다 그러면 여과 없이 시간 제한 없이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정기 방송이다 보니까 좀 여과를 해야 되고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항상 아쉬운데 오늘은 어쨌든 최대한 제가 전달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거 풀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등락 결과를 먼저 살펴본다고 하면 코스피는 하락 출발, 상승 전환, 그리고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좀 전에 김은혜 씨가 브리핑했던 것처럼 해외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약했죠. 금요일에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 일본과 중국 증시에 비해서 어쨌든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상승 출발했는데 하락 전환하고 나서 하락이 확대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가와 고가가 동일해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기록한 지수 가격대가 그냥 고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는 쫙 흘러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했다 볼 수 있겠고요. 등락 원인 살펴보면 역시 이제 그 코스피는 오늘 그래도 대형주들은 전기전자가 좋다 보니까 그래도 잘 버텼는데 중형주, 소형주가 약했다는 거죠. 중형주, 소형주가 약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심리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보통 대형주는 수급으로 움직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으면 대형주 지수는 좋고요. 나쁘면 이제 내려가겠죠. 근데 중형주, 소형주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개인들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심리가 많이 발동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코스피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렇게 되겠고요. 코스닥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3자 매수가 나오면 절대로 갈 수가 없죠.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동시에 매수나 매도가 나왔을 때 결과는 이건 거의 99.99%입니다. 하락하는 게 당연하고요. 특이사항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선물보다 고점 시간이 3시간 15분이 빠르다는 거 상당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종합이나
코스피 200 선물이나 사실 일봉이나 분봉이나 트렌드가 거의 같아야 정상이거든요. 이거는 괴리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 심리, 그다음에 대중소 지수 모두 약하다는 거죠. 수급도 안 좋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이 던졌잖아요. 프로그램을 제외하더라도 심리도 좀 안 좋아요. 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골고루 빠졌어요.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는 그럭저럭 버텼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급도 안 좋죠. 투자 심리도 약간 좀 경직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이 지수가 다 나쁘다는 얘기예요. 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제약 바이오로 올랐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로 올랐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니까 버팀목이 없는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로 올랐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2위 SK 하이닉스가 바로 전기전자 업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코스피예요. 오늘 위아래 꼬리가 달렸고 음봉 나왔는데 오늘은 전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간다 밀린다 이런 걱정은 안 하고 그냥 오늘 그냥 밋밋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어쨌든 오늘 분봉을 한번 보시면 이런 패턴이죠. 초반에 이제 고점 찍어주고 밀렸다 다시 반등 나 이런 패턴이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음봉 마감했습니다. 음봉이 좀 크죠? 근데 이제 이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게 오늘 시가가 고가였다는 거죠. 시가에 딱 고점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내렸어요. 막판에 낙보고 축소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양시장을 비교하면 참 처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코스닥이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코스피는 5월 하순 저점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죠. 여기까지 밀려서 무너질 듯 하다가 어쨌든 반등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때문인지 덕분인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락을 원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이렇게 되는데 코스닥 볼까요? 5월 하순의 저점은 그냥 너무나 우스울 정도로 그냥 여기서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현재 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시장의 이런 메커니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오늘 제가 시황이 좀 길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볼까요? 이게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차피 전기전자 업종이 압도적입니다. 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20%를 훌쩍 넘지 않습니까? 단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가 이렇게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5월 하순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제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반등 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 그 탄력을 받은 거죠. 어쨌거나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5월 하순에 비했을 때 여기서 한번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각각의 조정을 또 받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차트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치 이게 이제 그 파동으로 본다 그러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5월 하순에 비해서 현재 시점에 이 지수를 보면 어때요? 괜찮죠?
이게 그대로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좀 버티는 거고요. 이번에는 코스닥의 제약을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코스닥 제약이에요. 흘러내리잖아요. 5월 하순 언제? 이쯤이죠? 6월에 그냥 여기서 그냥 뚫려버려갖고 좀 그냥 그 정도 하염없이 흘러내려요. 자, 이건 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느냐. 양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버티는데 코스닥은 왜 이 모양이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봉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선물보다 고점 시간이 3시간 15분 빠르다. 자, 코스피는 정확하게 9시 6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왼쪽이 코스피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냐? 선물입니다. 12시 21분. 그러니까 9시 6분하고 12시 21분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죠? 3시간 15분이죠. 엄청난 괴리가 있네요. 정상적일 때는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선물하고 고점 저점의 시간대가 5분 차이가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5분을 넘어가면 약간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무려 3시간 15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선물이 정상이라 그러면 코스피가 억울한 거죠. 더 올라가야겠죠. 반대로 왼쪽에 있는 코스피가 정상이다. 그럼 선물이 이거는 감에서 오버슈팅 나왔다고 봐야죠. 그거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코스피는 왼쪽에 보면 고점 찍어주고 나서 여기까지 크게 밀렸죠. 10시대 후반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안간힘을 썼는데 돌파를 못했어요.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가부터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한 이쯤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점 시간은 비슷해요. 여기에요. 중요한 건 뭐냐? 초반의 가격을 월등하게 떼어먹었다는 거죠. 네, 초반의 가격을. 272.70이니까 대략, 여기거든요. 70 이 정도입니다. 272. 죄송합니다. 70 여기네요. 네. 시가가 여기였어요. 시가가 여기였는데 고가가 여기예요. 상당하죠?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좌측에 보세요. 시가가 대충 이쯤 됐죠? 네, 이쯤. 시가가 대충 이쯤 됐습니다. 이쯤 됐는데 고가가 살짝 찍고 나서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양시장의 이런 극단적 괴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장 외적 요소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주식시장은 내적인 요소가 있고 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적인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중기시황을 결정하는 수급, 그리고 가치와 차트입니다. 이게 주식시장 본연의 어떤 그 분석 툴입니다. 수급, 유동성이 증가한다, 축소한다. 제일 중요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의 80에서 85%는 지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 시장은 좋아요. 축소되면 나쁘고요.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업종이든 종목이든 어떤 가치를 판단해야겠죠. 왜냐하면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똑같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또 업종 내에서도 종목의 가치가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보는 겁니다. 왜? 실제 우리가 매매할 때는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매수, 매도. 이게 바로 이제 주식시장 내적인 어떤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외적인 영역이 뭐냐? 국내 정치, 국제 정치, 외교, 안보,
또 국제 경제,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국내하고 국제, 경제도 국내하고 국제가 있고요. 또 외교적인 거, 안보적인 거, 기타 등등. 이게 바로 주시장 외적인 영역이에요. 그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왜곡과 변수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왜곡은 시장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든 지수든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건 좀 조작하는 겁니다. 이걸 왜곡이라고 표현해요. 인위적으로 막 약간 좀 우리가 작전한다 그러죠. 사실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들이 하다 법적으로 걸려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넓은 개념에서 보면 뭐 외국인이나 기관도 어떻게 보면 작전이라고 봐야죠. 근데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거죠.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나, 강원랜드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도박을 하나. 크게 보면 도박은 똑같아요. 근데 강원랜드에서 하는 건 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죠. 근데 근처 모텔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죠? 불법입니다. 뭐 무슨 경마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합법적인 경마장이 있고 사설적인 경마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게 바로 이제 왜곡인데 변수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주시장 외적인 거.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6월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6월 22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6월 20일 제가 이제 분석한 날짜고, 6월 20날이었구나. 제가 날짜를 착각했네요. 그때 이제 미국이, 6월에는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죠? 동결하고, 저는 뭐 6월에는 동결할 거라고 100% 확신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6월 22일 날 이제 제가 또 분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6월에는 동결이 됐고 이제 7월에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거였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그게 아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다. 결국 한국 지수가 어떻게 되냐 그게 궁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궁금해하는 건 그거잖아요. 한국 지수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 속된 말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말거나 한국 지수가 가냐 마냐 이거를 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금리 인하는 이슈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왜? 이미 파월 의장이 사실상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고 그래서 미국은 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현재 거의 예정돼 있잖아요. 7월에. 안 한다 그러면 미국, 한국 폭락하는 거고요. 한다고 한들, 미국이 한다고 한들, 미국은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한국은 전혀 상관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초보자들이라든가, 그냥 단편적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대단한 호재가 발생해서 우리나라 좋을 것 같은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더 이상 미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이게 코스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미국 지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미국 지수입니다. 자, 이게 다우존스예요. 2018년 1월에 고점 찍고 10월에 또 고점 찍고 여기서 또 올라갔어요. 와, 거의 예술이에요. 네, 정말 엄청 강하죠. 이게 다우존스입니다.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은 2018년 1월 고점 이후로 계속 갱신했다가 작년 여름에 고점인데 올해 봄 그 다음에 또 뚫었어요. 어쨌든 신고가 갱신했고요. S&P 500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네, 다우존스랑 거의 똑같아요. 갱신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다우존스. 어쨌거나 라인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때요? 갱신했죠? 역사상 최고점입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그려드릴게요. 갱신했죠? 자, 이번에 또 S&P 500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갱신했어요. 이게 미국 3대 지수입니다. 자, 이번에 한국 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작년 1월 하순 고점 찍고 나서 현재 여기에요. 현재 어쨌든 여기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코스피가 미국의 3대 지수를 추종했다면 지금 최소한 2650에서 2700 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고점이 정확하게 2600이었거든요. 단 1포인트도 오차 없이 2600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을 추종했다면 2650에서 2700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작년 고점보다 50에서 100포인트 더 가야 됩니다. 그러면 2650에서 2700 사이니까 대충 한 2675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2080이니까 어때요? 무려 미국을 추종했더라면 하는 이런 가정하의 지수하고 비교할 때 600포인트 아래라는 얘기예요. 이러니 미국이 금리 인하를 7월에 한다 한들 또 9월에 또 한다 한들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딱 완전히 디커플링인데요.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게 아니에요. 일본입니다. 일본. 제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일본의 어떤 그 속성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걱정스러워요. 저는 꼭 주식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히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 지금 생각하는 전략은 반도체 소재 하나 가지고 괴롭힌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경제TV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가 되든 나가서 한번 정말 토론회라도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외교 안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생각 안 하고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생각 안 하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경우는요. 지금 일본은 한국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마치 97년 IMF 때랑 똑같은 거죠. 그때 결국은 처음에 불씨가 된 건 외교였었거든요. 그 당시 김영삼 정부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김영삼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당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전 사실 그때 경악을 했습니다. 외교적인 수사라는 게 있거든요. 속으로는 죽이고 싶어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일국의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그 과거 일제 잔재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일제 충북도 건물이죠. 크게 폭파시켜버리고 퍼포먼스를 기가 막히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IMF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일본이 돕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왔다는 게 가장 유력하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그 어떤 느낌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하는 걸 보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반도체 소재 해놓고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참여연 성공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얘네가 명분을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합리화시켰잖아요. 길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얘네들은 경제하고 안보까지 망가뜨리려고 좀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주시장이 이제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과 한국을 제가 비교해 드렸잖아요. 거시적인 트렌드는 어차피 디커플링이에요. 미국은 저는 어차피 빠르면 7월 중에 고점 찍을 거라고 보고요. 좀 더 가봤자 얼마 안 돼요. 근데 한국은 어차피 디커플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하고 한국 비교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어차피 한국은 더 빠지는데 정부의 어떤 대처에 따라서 1개월, 2개월 시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걱정스러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 했었죠. 뭔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제가 얘기한다 그러면 여과 없이 시간 제한 없이 할 텐데 이게 또 경제TV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시간 제한도 있으니까 마지막 4번 코너에서 핵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과 함께 지금 더불어서 전반적인 해외 증시와 그리고 우리 증시의 이런 온도차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에 하락 음봉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하락 전환이 된 상황 속에서 시가와 고가가 좀 동일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드리자면요. 코스피는 선물보다 고점 시간이 3시간 15분이 빨랐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고 코스닥은 수급과 심리 그리고 대중소 지수가 모두 약한 흐름 속에서 오늘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시장 대비 그리고 기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반적인 시황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또 반응이 이뤄질지 그 부분까지도 전망을 살펴드렸으니까요. 큰 흐름에서 다시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에 대한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 시장 안에서 관심 종목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셨던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가장 주의 깊게 보셨을까요? 네, 현재 관점에서는 롯데쇼핑, 미래 관점에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두 종목이 괜찮을 것 같아서 선정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현재 시장 안에서 살펴보실 만한 종목을 또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롯데쇼핑은 마이너스 4.76% 빠진 14만 원에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앞으로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실 만한 종목 선정을 해주셨다라고 하십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고요. 오늘은 6% 가까운 상승으로 18,20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그렇다면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시죠. 네, 롯데쇼핑은 보유자는 홀딩을 지속하시고요. 지금 던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단기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롯데쇼핑은 2011년 고점 대비로 현재 무려 마이너스 70%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고평가 종목이냐? 아니에요. 현재 지금 14만 원인데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82만 원짜리예요. 적정주가가. 엄청 억울하죠. 2011년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빠졌고요. 지금 그 현재 주가하고 적정주가 환산해 보면 뭐 엄청 저평가된 거죠. 그리고 연중 최저가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세적으로 엄청난 이 어떤 거시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올해도 연중 최저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적자 기업도 아니고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왜 이럴까요? 인기가 없는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에 배제돼갖고. 그리고 롯데쇼핑이라고 하는 기업은 어떻습니까? 이게 롯데백화점하고 롯데마트가 합친 거거든요. 사실 롯데백화점하고 롯데마트하고 물론 뭐 과거보다 못하겠지만 특히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박리담의 이 업종이라고요. 조금 물건 팔아서 유통마진 남겨서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특히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위기 온다고 한들 망할 염려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마트는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중 최저가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여태까지 안 던진 사람이 이제 던진다고 하는 게 이거는 오히려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홀딩 지속하시고 미보자는 단기 접근하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설명드렸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했다 던지고요. 이제 어제 장대음봉 나왔다 오늘 반등 나왔으니까 미보자는 관망하세요. 다만 이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미래관점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거 역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10배 같습니다. 10배. 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저점에서 여기까지가 약 40배 가까이 갔어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NHN 그룹은 아니었어요. 이제 NHN이 이제 결국 인수한 건데, 어차피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기업명도 좋고 아주 미래
용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 일단 NHN이라고 하는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 점유율만 유지된다 그러면 이 기업은 나빠질 수가 없어요. 왜? 이 결제 시스템이 이거는 뭐 인터넷이 점점 여기서 발달하면 했지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은 안 하거나 아예 매매 안 하거나 어쩌다 뭐 1박 2일 코스는 거 단기 매매하거나 요거는 반대하지 않는데 추세는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 지수가 대폭락이 되거나 야 이거 뭐 이 코스닥에서 뭐 잡을 만한 거 없을까 할 때 이거 딱 기억해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 시장이 대폭락해갖고 야 내가 정말 코스닥에 뭐 하나 묻어두고 싶은데 할 때 이거를 꼭 기억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롯데쇼핑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을 지속하자라는 의견이시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도 짜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셔도 좋다라고 또 팁까지 얹어주셨는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보유자는 홀딩한 이후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을 유지하자라는 의견과 그리고 이후에 대한 대응 전략 참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너 시황 분석론까지 여러분들 찾아갔고요. 현재 시각은 10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특히나 은행주의 실적이 좋은 상황 속에서 최고점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시티그룹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온 상황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JP모건이라든지 모건스탠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다른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투자개론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학 과장님께서도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오늘 앞부분이 길어서 이건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지수와 종목의 추세가 다를 때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61선이 121선 위에 있다. 그럼 상승 추세입니다. 61선이 121선 아래에 있다. 하락 추세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수와 종목은 우량주 위주로 대응한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개별주는 적용하기보다는 우량주를 이제 위주로 하라 이건데 이럴 때가 있어요. 지수는 상승입니다. 근데 종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지수는 하락하는데 종목이 상승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수도 상승, 종목도 상승해요. 그러니까 지수, 현재 어떤 그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 지수가 61선이 120선 위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종목이 또 역시 61선이 120선 위에 있어요. 이런 고민할 게 없죠. 둘 다 또 아래다. 그러면 고민할 게 없는데 이게 엇갈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수가 상승이지만 종목은 하락한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 매매는 반대해도 중기 매매로 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짧게 보지 말고 그냥 묻어두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지수가 하락해요. 근데 종목은 상승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단기 매매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통은 종목의 상당수는 결국 지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수 추이를 먼저 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수가 상승이면 중기 마인드로 가져가고요. 지수가 하락이면 단기 마인드로 가져가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이 투자학개론 시간을 통해서는 아주 짧고 굵게 또 교육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지수와 종목의 추세가 다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인트 짚어드렸으니까요. 확인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5772님의 질문입니다. 에이스테크를 매수가 1,6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에이스테크 종가는요, 1,500원에 마무리가 됐고 거의 매수가 근처지만 소폭 손실 구간이십니다. 자,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약점 정도고요. 그냥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0% 이렇게 단기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에이스테크였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손절은 짧게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목표가 매도 전략 드렸습니다. 짧게 단기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볼게요. 끝자리 9883님의 질문이고요. 신라섬유를 매수가 2,240원에 비중은 1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신라섬유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은요, 2,405원에 오늘 15% 넘는 급등이었네요.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학 과장님은 신라섬유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질문하신 시점에서는 이제 평가 손이었는데 지금 평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밀리면 본전에 매도하고 올라가면 10% 이상에서 적당히 끊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라섬유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오늘의 급등으로 일단 손실권에서 수익권으로 좀 바뀌신 상황인데요. 하락 시에는 본전의 손절을 잡으시고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목표가 매도 전략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247님의 질문인데요. 서희건설을 1,435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서희건설 종가는요. 오늘은 4% 가까이 하락하면서 1,33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시죠?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분은 어쨌든 추격하셨고요. 본전에 매도하던가 손절 10%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희건설은 뭐 우량 건설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끼가 있는 건설사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희건설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7833님의 질문이고요. NH투자증권을 14,000원에 비중은 30%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NH투자증권은 1.39% 빠진 14,150원. 지금 소폭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과거에 세종증권이었죠. 그걸 농협이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NH투자증권이 된 거죠. 이 종목은 차트로는 문제가 없는데 시황을 고려할 때는 약간 무리였다. 그래서 지금 뭐 크게 수익도 손실도 아니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10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에도 이 역사를 또 짚어주셨는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수익은 10% 매도 전략 짧게 보자라는 말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4476님의 질문이고요. 나무가를 46,5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나무가 오늘장의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은요, 42,75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수익 구간이십니다. 학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는 뭐 정상적인 매수 시점인데 추세로는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손절 10%인데요. 잠깐 차트 볼까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들어가는 건 단기적으로 그냥 살짝 매매하는 건 반대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한다면 뭐 이해가 되는데 추세 매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 크게 억울할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관망하시던가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나무가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좀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 코너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장에 대한 전망 이야기 나눠볼게요. 학 과장님 내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세 시황은 뭐 불변입니다. 제가 시황분석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한국 비교해 드렸잖아요. 미국은 3대 지수가 다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금년 최고가도 아니고 역사상 최고가.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역사상 최고가. 근데 한국은 지금 엄청난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추세 시황은 불변이에요.
전혀 걱정 안 해요, 저는요. 어차피 빠진다는 거는 뭐 이건 저는 99.99% 확신합니다. 추세 시장은 불변인데 문제가 뭐냐? 단기예요. 단기에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내일하고 모레 이틀이죠.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은 평소에 2주에서 4주와 동일한 가치입니다. 자, 화요일, 수요일 딱 이틀이죠, 이틀. 이게 그냥 평범한 어떤 그 흐름일 때 최소 2주에서 4주 엄청난 거죠. 보름에서 한 달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 인생을 살면서 항상 시간의 가치를 굉장히 따지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요. 70대 후반, 80대 초반인 어떤 노인의 1개월과 70, 80대 노인의 1개월하고 20대 중반에 시험을 한 달 남겨둔 20대 1개월하고 가치가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엄청 다르죠. 70, 80대 노인의 그 1개월이야 뭐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이 이어지는 건데 그 20대 중반의 청년의 그것도 시험을 한 달 남겨놓은 그 사람의 1개월은 이거는 뭐 인생이 막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그 1개월 남을 때 그 하루는 평소에 한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에서. 맞는 얘기예요. 지금 딱 그런 어떤 비유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의 어떤 흐름이 앞으로 2주에서 4주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세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추세 시장은 불변이다. 다만 단기 시장만 집중하자. 무슨 얘기냐? 추세는 내려간다고 저는 99.99% 확신을 해요. 단기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도 봐야 돼요. 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왜곡과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이라면 이게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비정상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거를 만약에 평택촌놈아 그 분석해서 맞출 수 없냐 그러면 저는 못 맞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건 점치는 겁니다. 시장을 조작하는 왜곡과 호재 악재가 터지는 변수를 이건 분석할 수가 없어요.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드린다 그러면 추세 시황은 불변이다. 어차피 빠져요. 어차피 올해 하반기는 2000선을 다시 깨고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2000선이 절대로 이게 그 마지노선이 안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00선을 또 다시 깨고 흘러내려갈 겁니다. 그게 시간의 문제란 거예요. 언제 2000선이 다시 깨지고 얼마나 더 밀리냐 이거의 문제예요. 시간과 정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추세 시장은 저는 뭐 확고부동합니다. 2000선이 다시 깨진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깨지고 나서 흘러내리면 한번 쫙 밀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로 하락하는지 그건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이거는 불변인데 단기적으로는 정말 이 이틀 동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차트 하나 보실까요? 미국하고 좀 전에 비교해 들었는데 어때요? 들어보니까 씁쓸하시죠? 정말 한국이 이렇게 약하다는 게. 이게 2600선 고점 찍고 2000선 두 번 깼었죠. 작년 10월 말하고 올해 1월 초에. 그리고 나서 현재가 여기에요. 현재가 딱 여기입니다. 뭐 큰 차이가 없죠. 아래쪽하고. 저 위쪽하고는 한참 차이가 나죠. 2600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2100이 안 되니까 500포인트 이상 내려온 거고 그 아래쪽에 2000선 동그라미 두 개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100포인트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 시장은 이건 불변이에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고요. 이건 뭐 더 이상 논할 게 없어요. 어차피 내려가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더 한번 세게 나왔다 내려갈지 아니면 바로 곤두박질 칠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정상적인 흐름이라 그러면 조금 내려가는 게 맞아요. 네, 제가 예측한 그러니까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론까지는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분석해서 나온 결론까지는
정상적인 어떤 흐름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맞아요. 이번 주 화수가. 그런데 여기서 왜곡 또는 변수가 나올지 말지 그건 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수가 조금 흘러내린다. 그러면 선물은 줄이고요. 파생해서 하방 배팅했던 분들은 그냥 끌고 가고 안 했던 분들은 확인 매도 차원에서 뒤늦게라도 들어가는 게 낫고, 이거 봐라, 왜곡이든 변수가 든 한번 취소된다. 그러면 조금 더 현물은 즐길 필요가 있죠. 지수가 좋으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파생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추세적인 매수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지만 뭐 양방향 매매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지수가 그냥 평이하게 약간 밀릴지 아니면 막 요동을 칠지 그건 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정상일 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틀 동안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만약에 결과가 좋다면 상당히 그 다음 구간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에 뭐 수요일 끝나고 나서 밤에 보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뭔가 큰 변화가 있다면 제가 특별히 더 전달해 드릴 테니까 내일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장에 대한 결과가 평소의 2주에서 4주와 동일한 가치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